녹화 시작. 준비가 끝났네요. 경직되지 않고 해야 되는데. 해볼게요. 자, 오늘 이제 흥행하는 영화 시나리오 쓰기 8가지 법칙에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은 캐릭터래. 관객이 원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줘라. 클리셰에 대한 이야기, 장르에 대한 얘기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썼던 거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설명하고 여러분 써왔던 거에 대한 리뷰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너무 익숙해지셔야 돼. 매일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촬영을 계속 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어. 좀 웃기다. 좀 웃기지만 괜찮다. 잠깐만요. 꺼졌나 봐야지. 됐다. 자, 관객이 원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줘라. 이 부분은 장르에 대한 건데 이 장르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장르를 가지고 쓰면 정말로 색깔이 분명해지니까.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 대부분 다들 드라마를 쓰게 되는데 드라마를 쓰면은 영상적 포인트가 안 나온다. 잘못하면 영화로 하지 않아야 되는 걸 쓰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걸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 장르가 불분명하다는 거는 영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드라마, 소설로 해야 되는 것을 내가 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당신의 이 장르는 어떤 장르인가? 일단 오늘은 모든 여기서 배열을 하는 장르들은 시나리오에서 사용하는 플롯별로 나눈 장르예요. 공포, 스릴러 이런 게 아니고 이야기 플롯의 종류를 장르로 나눈 거고 그 장르에서 가져야 될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그 약속들이 뭔지 찾아보는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엇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장르를 하고 있나 이걸 확인하셔야 되고 실제로 제가 여러 회에 걸쳐서 이 책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황금양털이면 황금양털 이걸 해가지고 구조보드처럼 분석하게끔 이 황금양털 영화들을 몇 개 보면 규칙이 있어. 그럼 그 규칙대로 나는 기본적으로는 써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쓸 때 황금양털을 쓰고 있는데 주전자에서 나온 지니처럼 쓰면 안 돼.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로 쓰면 이제 이야기 전개가 분명하지 않게 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장르를 명확하게 보고 해당하는 영화들을 좀 구조보드나 장난후기에 맞춰서 구분을 좀 해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나? 지금 요새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집안의 괴물이라는 장르는 조스, 불가사리, 에일리언, 엑소시스트, 위험한 정사, 패닉룸 이런 것들이거든요. 집안의 괴물은 그럼 어떤 내용일까요? 어떤 장르일까요? 스릴러? 집 안의 괴물은 스릴러가 될 수 있어요. 스릴러나 공포가 주로 집 안의 괴물이죠. 어디다 잡아 쳐놓고 문을 닫아. 그런 다음에 쫓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내용 구성이라면 여러분의 시나리오는 집안의 괴물이에요. 그래서 집안의 괴물 장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집에 가둬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집. 가두는 공간이 필요해요. 이 마을이라면 섬이어야 돼요. 배가 안 오도록. 내가 원할 때 나갈 수 있으면 안 돼. 원할 때 이 바운더리를 벗어날 수 있는 공간으로 설정하시면 집안의 괴물 장르에서는 안 되시는 거예요. 원할 때 못 나가는 제한된 공간으로 하고 술래잡기를 해야 돼. 그리고 원죄적인 걸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원죄적인 게 뭐냐면 얘들이 처음에 탁 들어올 때 아무 죄 없는 애를 끌고 가면 안 돼. 얘 마음속에 털끝만한 원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친구 에일리언 같은 경우는 어떻죠? 항상 이거 기본 가장 잘 된 얘가 에일리언이거든요. 집안의 괴물 1탄 가둬놓죠. 그 우주선에. 근데 걔들이 외계인은 안 만나도 되는데
어쩌다가 만나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만나게 돼요. 아, 우리가 저 외계의 송신을 따라가서 그거를 채취해야지 보너스도 받고 월급도 돌려준다고 해요. 그래서 얘들이 아, 그래? 그럼 월급 받으려면 거기 가야 되나? 해서 그 어떤 행성에 가게 되고 거기서 얼굴 막 박치기로 만나잖아. 탁, 알죠? 탁 해서 얼굴이 부딪히면서 만나는데 걔들은 물질을 중요시한 거예요. 욕심, 탐욕. 물질적 탐욕이 원죄라고 하거든요. 그 시나리오에서 설정한 원죄가 물질적 탐욕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집안의 괴물 장르를 한다면 그런 어떤 원죄적인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주인공은요. 주인공이 야! 우리 물질이 필요해 라고 하면은 주인공 편을 못 들잖아. 주인공은 어쩌면 마음속에 그게 아니라는 말을 할 만큼의 용기도 없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지만 그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어머님이 아프셔서 주인공은 아닌 것 같은데 돈이 필요해서 따라가. 부모님이 아프셔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돈이 필요해갖고 간 건 맞잖아. 자기도. 남의 걸 훔치거나 들어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가는 건 맞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집안의 괴물이에요. 그리고 탐욕, 돈이나 성욕. 이런 영화들 보면은 뽀뽀하면 죽어. 뽀뽀하는 애가 제일 먼저 죽는 거야. 이런 거 알죠? 약간 야한 농담하고 이러면 빨리 죽잖아. 그런 애들. 그런 식으로 설정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이런 스토리적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나크네의 비밀이라는 것은 엉망이 됐대요. 왜냐하면 아나크네의 비밀은 괴물이 작은 거미래요. 괴물이 커야 돼. 작은 거미면 어떨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죠.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미 밟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아나크네의 비밀 같은 거 걔를 피하기 위해서 이 안에서도 계속 우리가 거미를 피할 수 있어요. 거미 한 마리를. 이건 가둬놨다는 개념이 될 수가 없어. 거미가 엄청 빠르게 움직이나? 팍 나르나요? 나르긴 하나? 그죠? 가벼워가지고 바람 타고 날아오긴 하는 것 같은데. 여튼 거미같이 너무 작으면 안 되고 조금 그런 위협이 느껴질 정도로의 그게 있어야 돼요. 내가 여기 정리했는데 여러분의 이야기가 집안의 괴물 장르인지 알려면 이걸 확인해야 된대요. 일단 괴물이 나와야 돼. 1번. 괴물.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녔고 그 힘이 광기에서 오는 것이라든 뭐든 해도 본질이 사악한 애여야 돼요. 나쁜 놈. 우리가 마구 죽여도 될 놈이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는 집이 있어요. 집안의 괴물이면 집이 있어야 돼요. 가정이든 마을이든 닫힌 공간. 그 다음 3. 원죄. 누군가는 괴물을 집안에 들인 죄가 있어요. 무지도 원죄예요. 몰라서 들여온 것도 원죄야. 아는 것만이 죄가 아니라 모르는 것도 죄로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집안의 괴물 장르를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포함되게끔 적으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집안의 괴물 장르로서 재미가 없다. 그리고 황금양털. 황금양털의 얘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황금양털 볼게요. 스타워즈, 오즈의 마법사, 자동차 대소동, 백투더퓨처, 하이스트 무비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스타워즈, 오즈의 마법사, 자동차 대소동. 또 황금양털. 또 다른 예를 들면 이런 것도 황금양털이에요. 뭐지? 오션스 8. 이것도 황금양털로 봐요. 여러 명이 나와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여행을 떠나요. 가면서 친구들을 막 모아가지고. 오즈의 마법사랑 같은 구조예요. 그죠? 사람을 7명 모으나 11명 모으나 도둑질을 하나 마법세계를 여행하나의 차이지 사실 구조가 같다는 거죠.
한 명, 메인인 애가 있죠. 큰 목표, 원대한 목표를 가진 메인 한 명.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누구죠? 도로시. 도로시를 중심으로 각각의 기능이 결핍되어 있는 애들이 모여서 그 기능을 채워나가는 것이 오즈의 마법사예요. 다른 면에서 오즈의 마법사에서는 또 다른 면으로는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애들이 와 있는 거예요. 걔들이 결핍된 것도 있지만 걔들이 여기 한 팀으로 있으면서 완성적으로 만드는, 채워지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오션스 8은 어때요? 오션스 8도 마찬가지죠. 산드라 블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애들을 7명 모아가지고 걔들이 기능을 가지고 뭔가를 해결하는데, 사실은 산드라 블럭의 원대한 목표가 있죠. 자기를 등쳐먹은 남자? 걔를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 남자가 잘못한 건데 자기가 들어가던가 하여튼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되돌려 놓는 거예요. 걔가 들어가도록. 그리고 걔 나중에 잡히지.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황금 양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황금 양털은 여러분이 보시기에 다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50페이지에 보면 황금 양털 이야기는 주인공이 여정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사건이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고 해요. 에피소드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음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그렇지만 완벽한 이음매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모으는 게 각각 에피소드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한 시퀀스로 묶이는 사람 모으기라는 걸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 과정에서 얘들은 내면적 성숙과 딴 사람을 설득하고 이런 과정에서 계속 자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개발시켜 나가는 것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양털 영화의 주제는 내면의 성숙이에요. 사건들은 플롯을 통해서 주인공에게 영향을 미쳐요. 플롯은 우리가 정말로 앞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하게 해준다. 그래서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변화를 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정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이 주인공에게 미치는 영향을 담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세 가지는 또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돼요? 황금 양털. 황금 양털은 일단 이야기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하나, 길이 있어야 돼. 길. 어디로 가야 돼. 할 일이 정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굴 만나야 돼. 이런 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에서 성장을 이루는 길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그게 바다든 어떤 시간이 정하시든 어떻든 내가 가야 될 목표점까지 도달하는 길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팀이 있어야 돼. 이게 특징이에요. 황금 양털과 통과 의뢰를 헷갈려 하시는데, 통과 의뢰와 황금 양털이 가장 큰 차이점은, 황금 양털은 얘들이 팀으로 굴러다녀. 다 같이 막 움직여요. 팀, 어벤져스! 황금 양털. 애들을 막 모으잖아. 이제 2탄, 3탄 되면 있던 애들이 불러 모으기만 하면 스스로 오는 거지만, 애들을 막 소환해요. 막 부르기도 하고, 무슨 일 있으면 서로 만나요. 야, 니 좀 와야 될 것 같은데, 막, 가기 싫다고! 막 이러면서 가기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가 끌어야 할 팀이나 친구가 나오고, 인물들은 주인공에게 없는 경험이나 기술이나 태도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다 같이 모인다. 이게 황금 양털 특징이에요. 세 번째 특징은 상을 줘야 돼. 상이 있어야 돼요. 뭐냐면 주인공이 찾아 나서는 것, 결론적으로 가지게 되는 게 뭔지 상이 있어야 돼요. 가령 집으로 가는 거나 보물을 확보하는 것, 자신의 권리를 되찾는 것, 지구를 구하는 것, 이런 거 상이잖아. 원하는 걸 하게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게 바로 황금 양털이다. 요 세 개를 포인트로 잡으셔서 우리가 좀 이따 제가 나눠드릴 노트에 보면 황금 양털의 뭐 특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럼 그 규칙 세 개를 적으셔가지고 내 걸 세팅해 보는 거예요. 이거 세 개가 내 영화에 있나 이렇게. 그 다음 주전자에서 온 진이. 잠깐만요. 주전자에서 온 진이.
핸드폰 사용법을 아직 잘 몰라가지고 계속 꺼지. 자, 주전자에서 온 진이는 일단 3개의 특징부터 알려드릴게요. 소원. 주인공이 직접 빌든 다른 사람이 빌어주든 소원. 두 번째는 주문. 비논리적인 마법을 논리적인 규칙으로 뒷받침해야 돼요. 주문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교훈. 신중하게 빌어야 된다라는 게 주전자 이야기를 관통하는 주제예요. 삶은 그 자체로 좋은 것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거 빌지 말고 신중하게 원래 가진 거 가지고 만족하고 신중하게 빌어라. 왜냐면 주전자에서 온 진이는 보통 누가 뭘 기도하거나 자기가 원하던 능력을 없던 게 생겨야 돼. 이게 슈퍼히어로랑 다른 점이에요. 슈퍼히어로도 생겼잖아요. 아니, 스파이더맨이 물리고 싶어서 물린 건 아니잖아요. 슈퍼히어로는 원초적으로 그걸 가지고 있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그 힘이 주어진 사람들이에요. 아이언맨은 좀 다른가? 아이언맨은 스스로 만들었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거잖아. 그죠? 그거 아니면 죽는 상황이었죠. 이거 심장. 그래서 여튼 그게 근데 이 주전자에 온 진이는 알라딘 같은 느낌인 거. 아, 해줘. 나 그거 좀 해줘. 막 이렇게 빌었다고 봐야 돼. 브루스 올마이티 같은 거. 아씨, 내가 말하는 대로 하고 싶다고 할 때, 아, 해봐. 이런 식으로 되는 거는 주전자에서 온 진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 그게 아니라 특별한 능력이 생겼다는 것 자체로 주전자에서 온 진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착각할 수 있거든요. 뭘로 착각하냐면은 슈퍼히어로도 주전자에서 온 진일까?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슈퍼히어로는 뭐가 완성됐다고 해서 이 재능을 내려놓으면서 끝나지 않아. To be continue로 끝나죠. 걔가 세상을 지켜줄 거야인데 주전자에서 온 진이의 특징은 야, 이렇게 살아보니 이 능력 없을 때가 행복했어. 내가 이거 능력 하나 생기니까 인생이 이렇게 엉망진창 난장판이 되네? 이거를 깨닫게 해주는 영화예요. 마이다스의 손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요. 닿는 것마다 금이야. 너무 좋아. 그런데 여자친구가 계속 묻는 거, 오빠 나 왜 손도 한 번 안 잡아줘? 다 되는데 좋아하는 사람 손을 못 잡네. 잡으면 어떻게 돼요? 막 뽀삐가 뛰어와. 오지마 뽀삐. 뛰어오지마. 나한테 다가오지마 했는데 뽀삐가 뛰어와가지고 내가 걔를 탁 잡았어. 이 뽀삐가 뭐가 되는 거예요? 황금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원하는 하나의 소원이 이루어진 이면에 내가 이뤄야 될 것들이 뭔지. 근데 그 이뤄야 될 것들이 그럼 뭐예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하는 가치를 이룰 수 있는 소원을 빌게 해야 돼. 그래서 얘가 완전 미쳐버려야 돼. 왜냐면 우리가 돈을 왜 돈 많이 있고 쓰고 싶다고 생각했겠어? 사랑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거 해주고 싶어서. 근데 사랑하는 사람은 마이너스의 손이 돼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걸 다 해줬는데 뭐는 못해요? 터치가 안 되는 거야. 한번 만지는 것도 안 되네? 이러면 와, 내가 가난했지만 따뜻하게.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나온다? 상대방 캐릭터가 이렇게 나와요. 아, 됐어. 오빠는 나를 여자로 생각하지 않나 봐. 막 이러면서 나 가난했어도 오빠가 나 따뜻하게 손 잡아주고 그랬을 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아. 지금 오빠 나한테 카드 주면서 명품 사라고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나 오빠 손 한 번도 못 잡는데? 사정도 모르고 상대방은 또 막 그래. 그죠? 그러다 막 헤어지고 막 이런 거 뭐냐면 그러면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주전자에서 온 진이는 내가 그 능력을 갖게 되면서 못해야 되는 부분이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 삶에서 소중히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것들을 세팅할 수 있는 소원으로 만드셔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돈이 좋아. 돈이 좋은 건 아니야. 사람은 서로 따뜻한 관계, 사랑이 중요한 걸 서로 표현하고라고 하면 이 마이다스의 손 같은 걸 애들 해준대. 무조건 돈을 마음대로 가지게 해주는 거야. 그죠?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야 해서 만들어진 게 브루스 올마이티죠. 그죠? 그리고 알라딘은 어떤 소원을 비나요? 자기 출신을 속이고 거지가 아닌 왕자가 되고 싶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공주랑 결혼하려면 신분이 왕자여야 되기 때문에 그 세팅을 왕자로 해서 다가갔더니 어떻게 돼요? 공주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걔가 거지였을 때의 좋은 모습이 있는 거고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진실을 말할 수 없게끔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성 있는 관계가 왕자이지만 안 되는 거야. 그럼 중요한 거는 진실되게 내가 거지였어. 그래. 난 출신은 거지야. 하지만 널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애가 됐을 때 마법은 없지만 둘이는 결혼한다. 라고 마무리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이 영화에서 우리가 알라딘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예요? 아, 진실되게 자기를 드러내고 이렇게 뭐 소원을 빌어서 출신을 바꾸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진실된 관계. 그래서 지니와의 관계도 마지막에 진실되게 바뀌죠. 지니 풀어줄게 뭐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 네 욕심을 위해서 날 안 풀어준다고 막 이래갖고 싸우다가 그 나쁜 놈 누구죠? 자파가 데리고 가잖아. 지니를. 뭐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하는 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방향은 내가 이 영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뭔가를 정하시고 그거와 반대되는 그거를 그리고 우리가 있잖아요. 인생의 행복이 뭐예요? 라고 했을 때 돈이에요 라는 사람이 있고 그 반대 개념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그 반대 개념을 선호하신다면 돈을 갖게 해주시면 돼요. 그죠? 그럼 사랑은 뭐예요? 희생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자유로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은 나는 희생을 얘기해주고 싶어. 그러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원을 들어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희생 없이는 희생하지 않는 사랑은 표현이 안 된다는 걸 얘가 깨닫게 되는 뭐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원하는 궁극적인 방향으로 가도록 인생의 법칙을 알도록 세팅하는 것이 주전자에서 나온 진이에요. 반대 개념으로 라이어가 있죠. 그죠? 저주하기. 뭘 못하게 해야 돼. 걔의 무기를 하나를 못 쓰게 해서 걔가 그 무기가 없어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또 뭐냐면 네가 쓰고 있는 그 인생의 무기가 잘못됐어. 다른 무기를 찾아 이걸 보여주는 걸로 세팅하는 거야. 근데 요새 계속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영화가 캐릭터와 주제예요. 주제가 없이 에피소드 이런 장면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상황 설정이 좋지 않을까는 영화를 엣지 있게 만들지 못하는 것 같아. 순간적으로 한 문장으로 훅하게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영화가 한 문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우리가 120분을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살펴보게 되는데 앞에 한 문장 카피로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게 75장을 쓰면 75장을 사람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엣지 있게 형성되는 방법은 주제와 캐릭터. 근데 왜냐면 주제가 설정되면 주제에 맞게끔 캐릭터를 설정하는 거거든요. 주제가 없으면 캐릭터도 중구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주제를 그런 식으로 넣는 것이 주전자에서 나온 진이고, 자,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 자, 평범한 사람의 닥친 문제는 이게 있어야 돼요. 1번 무고한 주인공이 있어야 돼. 원치도 않았는데 난리에 휩싸여야 돼요. 해운대 이런 게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그거 아닌가?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 그거 지가 원한 거 아니잖아. 그냥 일어난 거잖아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캐릭터가. 그게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 무고한 주인공. 2번은 갑작스러운 사건. 무고한 주인공이 고통의 세계로 집어넣어야 되는 그런 사건이 있어야 돼요. 근데 아무런 경고 없이 와야 돼, 이 사건이. 3번은 생사가 걸린 문제가 있어야 돼요. 개인, 가족, 단체 혹은 사회의 생존이 계속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는 자신이 특별한 상황에 처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게 생명과 직결돼야 되는 문제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기가 의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문득 어느 날 그 일이 벌어져야 돼. 근데 그 후에 어떤 게 이 캐릭터를 능동적으로 만드냐면 그 상황을 어떻게 대응하는가. 대응력이 그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이하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죠? 브루스 윌리스는 싸우지.
부인만 데리고 도망가지 않고 싸우잖아요. 그죠? 나머지 애들도 다 구하기로 결정하고 뭐 그런 식으로 모두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주인공이 엄청난 문제를 만나가지고 무수히 많은 상황에 얘가 봉착하게 되는데 그걸 해결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뭐 이렇게 쓰나미나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람 브루스 윌리스 나오는 다이하드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나오죠.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 악독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캐릭터보다 한 20% 잘나야 돼. 자, 우리 또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어벤져스의 턱주가리 이렇게. 타노스. 이렇게 턱만 생각이 나가지고.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너 어디 가서 딴 사람 몰라도 너가 타노스 이름을 모른다고 하는 건 예의가 아닐 것 같다 이랬는데 생각이 계속 안 나. 타노스가 생각이 안 나. 타노스가 보면 딱 그 캐릭터예요. 없애기가 힘들 정도로 힘이 세. 그래서 누구나 대응할 수 있냐면 내가 보니까 헐크는 좀 몸싸움이 타노스랑 가능하더만. 그래서 헐크는 인피니티 워 보셨나요? 헐크는 인피니티 워에서 어떻게 돼요? 안 나타나. 걔 몸에서 계속 안 나와. 나와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싫어 막 너 나와 하면 싫어하고 들어가고 한번 싸워보고. 근데 그나마 헐크는 몸싸움이 가능한 것 같고 나머지 애들은 거의 몸싸움이 좀 거의 안 될 정도로 걔가 세니까 결론은 뭐냐면 여러 명이 다 모여야 되는 시스템으로 해주는 거예요. 근데 걔가 만약에 그런 캐릭터가 아니면 타노스는 3탄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다 같이 3탄에서 다 같이 안 싸워서 망한 것 같은 느낌 들잖아. 흩어져서 싸우지 않나? 걔는 걔들 팀대로 가고 그거 뭐지? 닥터 스트레인지 맞죠? 요새 좀 열심히 보고 있어. 닥터 스트레인지 걔를 중심으로 해서 걔랑 사이가 안 좋더만 누구지? 캡틴 아메리카랑 아이언맨이랑 얘들은 얘들끼리 가고 걔들은 걔들끼리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 싸우는 것 같은데 거기서 하나 뺏기고 일로 오면은 이쪽에서 또 하나 뺏기고 이렇게 어쨌든 뭐 다 지켜야 되니까 그랬겠지만 여튼 여러 명이 붙어도 여러 명이 붙어서 죽기 살기로 싸워야지 이기는 구조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여러 명이지만 여러분이 세팅한 게 한 개인과 다른 악당 한 명과의 싸움이라면 걔들의 게임 게이지가 능력치가 한 명이 나쁜 놈이 조금 더 높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 주인공 캐릭터는 정신력으로 그걸 극복할 거기 때문에 그 능력이 아니라 정신력으로 극복할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악당 캐릭터 중에 요새 내가 그 타노스가 되게 대단하다라고 느껴지는 거는 걔의 포인트는 원래 감정에 흔들리는 애가 아니더만. 그죠?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육체적으로 되게 튼튼해. 근데 그 여자애 하나 그 초록색 여자. 가모라. 네, 가모라. 맞죠? 발음이 다르네요. 가모라. 뭐라고? 가모라. 가모라한테만 좀 마음이 흔들리고 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나머지에서는 정신과 육체가 무장된 괴물이기 때문에 걔는 잔인하게 하고 싶은 거 자기 편한테 고문도 하고 하잖아요. 막. 그죠? 그리고 적당한 때에 빠져. 끝까지 죽이지도 않아. 자기 원하는 거 얻으면 딱 빠져. 그게 보통 잘된 악당들은 그렇게 하는데 악당들의 실수가 그만하고 가면 되는데 끝까지 괴롭히려 할 때 죽죠. 그죠? 그러니까 내 생각에 타노스라는 악당이 정말 완성도가 높은 악마로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신과 육체가 다 자기 목표 지향적으로 건강해. 다른 생각일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악당들 지는 거는 뭐 어떤 순간에 대화하다가 그래서 막 흥분해가지고 싸우고 뭐 이러면 안 되잖아. 아니면 너무 생각이 없이 힘만 센 캐릭터도 악당으로서 그 능력치가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걸 잘 맞춰야 돼요. 근데 우리 주인공들은 보통 어떤 캐릭터냐면 악당보다 육체적 능력치는 조금 떨어져도 정신적 능력치가 높죠. 그래서 그걸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걔를 이길 방법을 찾아내는 거예요. 악당이 엄청난 기술력을 보유하더라도 우리 주인공들은 지혜로서 극복한다든지 뭐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들로 극복할 거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때는 악역이 악독해야 돼요. 그래야지 주인공이 위대하게 보인다. 별거 아니면은 사람 웃겨 보여요, 진짜.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한국 영화 중에 최고의 악당으로 제가 뽑는 것은 장첸. 너무 좋아. 또 생각하면 악당 생각하면 너무 좋아. 장첸. 장첸도 보면 육신과 정신이 다 건강해, 걔는. 뭐 어디 인간한테 흔들리는 거 본 적이 있어, 장첸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목표 지향적인 거에 딱 집중을 해가지고 딱 어떤 캐릭터가 이제 그런 캐릭터냐면 목표 지향하는 악당의 일에 집중해가지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정확하게 정하고 빼고를 하죠. 요까지 들어가고 이때는 죽일 때 하니까 협박만 하고 뭐 이런 거 있죠. 자칫 실수를 안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캐릭터들을 만드셔야 돼요. 주인공보다는 약간 악당이 되게 세야죠. 그래서 악당을 세게 만들기 힘드니까 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요? 그가 존재하지만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가 존재를 갑자기 형이 또 나오는 거지. 우리 형 있잖아. 누구지? 아니요. 유해진 말고 올드보이의 최민식 말고 그 형 있잖아요. 유지태. 유지태는 나오는 것마다 갑자기 형이 나와. 악당이 있는데 얼굴을 몰랐어요. 돈에도 그렇고 사바에도 얼굴을 모르는 위대한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유지태가 등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캐릭터들이 있어요. 한국 영화에 많아. 얼굴을 모르고 있어. 그 사람이 존재한데 걔를 본 사람이 없대. 걘 몰라. 목소리만 나와. 너무 무서운 사람이래. 가려져 있어. 그게 뭐냐면 나와서 보여주는 거 만들기 힘들 때 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예요. 최종 보스인데 너무 아무도 몰라 막 이랬는데 갑자기 형이 나오는 거야. 그냥 오빠 왜 또 나왔어? 이 영화에 또 왜 또 유지태 오빠가 나왔지? 그래서 내가 농담처럼 요새 하는 말은 그런 캐릭터를 쓰고 캐스팅은 무조건 유지태로 하면 관객들이 이해한다고. 지태 오빠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거 이해한다고. 동생 영화 보고 있었는데 돈을 버는 건지 사바 보는 건지 일단 그런 역할은 지태 오빠가 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 관객들이 이해한다. 딴 사람이 나오면 오빠 어디 갔어? 이런 말 나올지도 몰라요. 다른 사람이 그런 역할하면 오빠 이번에는 어디 갔어? 막 이러면서 온갖 그런 얼굴 없는 그 역할은 유지태 아저씨가 하는 것 같던데, 유지태 오빠가 하는 것 같던데. 하여튼 악역이 악독할수록 주인공이 위대해지기 때문에 만나기 힘든 대상으로 이렇게 묘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렇게 적은 시나리오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15분 안에 얼굴 보이는 걸로 바꿨잖아. 잘못하면 지태 오빠 캐스팅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좀 30분 넘게 길어지면 유지태 나와야 돼. 겁나가지고 그렇게 바꿨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조금 자신 없을 때 쓰는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 베일에 가려져 있다 이러면 타노스 같은 진짜 무서운 애여 봐. 나는 그건 공감되더라고요. 걔랑 싸우기 전에 무서울 것 같더라고. 여튼 그래서 이제 악당을 그렇게 만드셔야 된다. 그리고 통가을의 특징 알려드릴게요. 통가을에는 1번 삶의 문제, 사춘기에서 중년, 임종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이해하는 보편적인 통과 의례가 있다. 다음 두 번째는 잘못된 방법이 있어야 돼요. 잘못된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 보통 문제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이런 잘못된 방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받아들이기. 주인공은 지금껏 쌓아온 힘든 진실을 받아들이고 주변 세계가 아닌 자기 자신을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통과 의례 방법은 자기가 뭐가 했다는 거를 어떤 삶의 과정을 극복한 후에 주인공이 회복해서 다시
행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오션스 8은 그럼 왜 통과 의뢰예요? 분노, 복수심에 불타는 인간이 복수를 한 후에 마음의 평정을 찾죠. 그 캐릭터들이.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통과 의뢰로 봐요. 통과 의뢰의 다른 버전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가 통과 의뢰라고 하면 항상 잔잔한 영화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오션스 8 이런 영화도 있다는 거예요. 모아가지고 오션스 8이래. 미쳤다. 오션스 8은 황금 양털. 통과 의뢰 같은 경우에는 이혼 이런 얘기들. 이벤트적인 이야기들 나왔을 때는 통과 의뢰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하나를 예를 들면은 어떤 여자가 남자가 바람피는 걸 보고 복수심에 불타. 그래서 그거를 복수하려고 막 난리를 쳐. 그러면은 자 이런 거 그거 있잖아요. 마동석 아저씨 나온 거 중에 여자 나와가지고 내 안의 모든 것. 그리고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질린다고 남편 다른 마동석 붙여놓고 막 이렇게 할 때 마동석 유승용. 유승용 맞아. 마동석으로 그 그림을 내가 상상하고 있다니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진짜. 유승용 아저씨를 그렇게 하잖아. 근데 우린 관객들은 무슨 생각해요? 저러다가 유승용한테 가면 너가 후회할 거야 라는 걸 알고 보죠. 그죠? 그래서 그 캐릭터가 계속 막 유승용한테 자기 부인 그렇게 하라고 말할 때 그리고 자기 부인이랑 함께 있을 때 엄청 괴로워하다가 막판 되면 소중함을 알게 돼요. 그런 영화가 통과 의뢰가 포함된 거예요. 물론 로맨틱 코미디긴 하지만 통과 의뢰가 들어가 있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결말을 알잖아. 그 어떤 건택이라는 삶의 어떤 통과 의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이혼하고 싶어 뭐 이런 영화들 근데 결국에는 알게 되죠. 그런 영화들에서 내가 정말 사랑했었다는 거 뭐 이런 거 알게 된다. 뭐 이런 것들이 통과 의뢰 장르가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근데 우리 대표적으로는 조용한 영화들이 그래요. 여자가 남자를 사랑할 때 마약 중독 얘기인데 요런 것도 통과 의뢰예요. 그 결말을 우리가 알잖아. 마약에 중독돼서 사는 알코올 중독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목숨 걸고 있는 캐릭터를 봤을 때 우리는 결말을 추정해요. 주인공이 직접 경험하면서 해결책을 얻는 게 나오고 우리는 인생이란 그런 거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래서 인간의 자연의 섭리를 통제하거나 이해하지 못해서 억울해하다가 거기에 웃을 수 있게 되는 것들. 근데 솔직히 좀 적기가 힘든 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삶의 어떤 통찰력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거가 얻기가 좀 쉽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 통과 의뢰의 장르 영화들은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막 인기 있게 본 장르들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이냐면 보통 사람들, 술과 장미인 나날 뭐 이런 거 인생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한 50살 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좀 잘 쓰기 힘든 내용이구나 이런. 왜냐면 이거는 삶의 통찰력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술로 얄팍한 기술로 가려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통과 의뢰 장르가 제일. 눈에 그게 없어. 눈요깃거리가 없어. 이 장르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어벤져스 이런 거 눈요깃거리가 확실하잖아 막. 팍팍팍팍팍팍 이렇게. 그리고 뭐 오즈의 마법사도 만화 중에서는 눈요깃거리 많아요. 계속 새로운 데를 가거든요. 근데 이 장르는 그렇지가 않다. 다음 버디러브 볼게요. 버디러브. 첫 번째는 불완전한 주인공. 육체적, 도덕적, 영적으로 불완전한 주인공이 나와야 돼요. 그가 완전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게끔 불완전한 주인공이 나와야 된다. 다음 두 번째는 상대. 주인공을 완전하게 만들어줄 상대방이 있어야 돼요.
3인극은 삼각관계에 대한 이야기, 4인극 두 커플에 대한 이야기인 경우에는 주인공의 필요한 자질을 갖고 있는 상대가 항상 나와야 돼요. 어쨌든 2명이든 3명이든. 다음 세 번째는 복잡한 문제가 있어야 돼요. 오해나 개인적, 윤리적 관점, 거대한 역사적 사건, 고상한치 않은 세상의 방해, 이런 것 같이 복잡한 문제가 있어줘야 돼. 그래서 버디러브를 보면 시나리오 작가가 자기 주인공에게 말상대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으면서 만든 거래요. 왜냐면 혼자서 돌아다니니까 이게 바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전달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나 의도를. 그래서 옆에 한 명을 붙였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왜냐면 설명도 해주잖아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딱 쓰면서 어떻게 써야지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하지 말로 표현하질 않아요. 그럼 관객들이 내가 이제 무슨 계획을 세워. 그러면은 관객들한테 그걸 어떻게 표현해 줄 거야? 나 혼자 있으면. 그 옆에 애를 하나 딱 붙여놔. 그러면 야, 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아, 몰라. 빨리 말해줘. 얘가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설명해 주잖아.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려고. 괜찮지? 그럼 그거를 관객들이 보면 관객들이 그 얘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만든 게 원래 옆에 상대할 만한 문제를 상의할 만한 상대를 설정해 주는 거였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점점 발전을 하면서 두 사람이 같이 가는 이야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버디 무비는 사실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겉만 바꾼 거래요. 그러니까 섹스 코드를 없애면 돼. 남녀가 서로 좋아한다. 이것만 없으면 버디 무비가 되는 거예요. 형사 둘이 막 같이 계속 다니고 싫은데도 만나고 좋을 땐 또 좋아. 근데 또 맨날 싸워. 근데 형사 대 형사 둘이 쫓아다니는 영화들 있죠. 그런 둘이서 막 사랑을 하진 않잖아. 만약에 거기서 남자 대 남자인데 만약에 그런 장면이 들어가. 그럼 이거는 버디 무비가 아니라 로맨틱이 되는 거예요. 러브 그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남자 대 남자여도. 근데 그런 성적 코드를 빼고 가면 무조건 버디 무비로 본다는 거예요. 그 버디 무비의 대표작이 델마 루이스. 델마 루이스는 각자가 따로 상대가 있지 둘이서는 그러지 않잖아. 그죠? 둘이서 그렇지 않으면 버디 무비인 거예요. 근데 둘이서 그럴 가능성을 놓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그거는 러브 스토리에 해당한다. 우리가 말하는 로맨틱 코미디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둘이 서로 싫어해야 돼. 근데 사실 서로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어떤 특정한 이벤트로 묶으셔야 돼요. 안 만나면 땡이면 안 만나지. 불편한데 서로 안 맞는데. 근데 그렇게 특정한 걸로 묶으시면은 이제 계속 같이 있으면서 서로 적응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절망의 순간에선 둘이 헤어지거나 와해돼.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렇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장점을 이해하고 서로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존심을 숙이고 재결합해요. 주인공의 삶에 어떤 존재가 들어와 영향을 끼치는 촉매제 버디러브 이야기는 여러분이 또 약간 변형된 스타일로 알아놔야 돼요. 어떤 건 어떤 게 그런 레인맨 같은 거. 주인공의 삶에 옆에 다른 애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작용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얘와 티격태격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얘 존재만으로 얘가 달라지는 거야. 얘가 하는 걸 보고 계속 영향을 받는 그런 구조도 버디 스토리라고 보기도 해요. 버디 러브 스토리라고. 왜냐면 이 이야기들이 전부 다 비슷한 구조를 가지거든요. 이 2명씩 나오는 거는. 생각해보면 로맨틱 코미디는 다 비슷해요. 어떤 특징을 가졌느냐가 다르지. 그죠? 그래서 엄청 깔끔한 남자 옆에는 결벽증 걸린 남자 옆에는 덤벙대는 여자. 뭐 그렇게 딱 세팅해 놓잖아요.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한국에는 로맨틱 코미디 하면 이제 그런 거
아는 여자가 그랬나? 뭐가 그랬지? 하여튼 결벽증 걸린 남자 나오는 거 있었는데. 이상한 거 뭐 하나 네? 플랫맨이었나 보다. 플랫맨. 강박증 걸려갖고 막 그죠? 그런 설정은 캐릭터를 심화시키는 거에 있어서 약간 내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 그런 설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 일단 그런 강박증은 눈에 보이는 특징이 너무 많아. 자기 집만 가도 특징이 나와. 걔네 집만 가도. 그죠? 음식만 같이 먹어봐도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하려면 캐릭터를 심층적으로 구성하셔야 돼요. 각기 다른 캐릭터를 심층적으로 구성하면 그렇게 대놓고 특성 있는 캐릭터를 세팅하지 않아도 좋은 글이 나올 수 있는데 너무 대놓고 이렇게 딱 슈 그랜트랑 줄리아 로버츠가 누구 한 명 강박증 걸린 애 아니잖아. 그래도 완벽한 버디러브를 만들어내죠. 러브스토리를 만들어내죠. 왜냐면 환경과 사고에 있어서 체계가 다른 애거든. 걔네들은. 한 명은 보수적이고 한 명은 어떨 수밖에 없어요. 개방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과 삶을 살아가는 걸로 해가지고 특징이 다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한테 그 여자가 와서 며칠 머문 것은 일생일대의 사건으로 기억나지만 그 여자는 그 남자가 좋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거지 그런 생활 자체 며칠이나 머물었던 것 자체가 특별하지 않으니까 소리 소문 없이 떠나갖고 안 나타나 이 여자. 그냥 안 와. 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자기 어떻게 이런 엄청 상처받는 일인 거죠. 삶이.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거를 그렇게 뭐 이렇게 강박증 이런 게 넣지 않더라도 캐릭터를 잘 구축하시면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요 장르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구축에 진짜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는 장르예요.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애들을 해놓으면 특징이 더 잘 보이는 장르. 다음은 이유추리를 한번 볼게요. 이유추리. 이유추리. 1번 탐정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있어야 돼요. 하여튼 한 명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 누군가 찾아다니는 사람. 근데 이게 탐정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관객이 감정이입할 수 있는 누군가 한 명 세팅한다. 이 사건에 대해서. 그 다음 두 번째는 사건의 비밀이 너무 강해서 돈이나 섹스, 권력, 명예 따위를 초월해야 돼요. 우리와 주인공이 반드시 그것을 알아낼 수 있게끔. 세 번째, 마지막으로 비밀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어두운 전환에서 탐정은 자기 자신의 원칙을 깨야 돼. 비밀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엄청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원칙을 깨고 찾아야지 보이는 게 이유추리인 거예요. 그 세계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 세계를 세팅한다고 생각하고 이걸 보시면 누가 했는가를 공개하지만 왜 했는가를 보여주지 않는 영화가 이유추리 영화예요. 그래서 내면의 방을 찾아내서 그 어둡고 불쾌하며 의외의 무언가를 발견하면서 왜?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예들은 어떤 게 있냐면 차이나타운, 차이나 신드롬, 인사이더 뭐 이런 영화래요. 결국 이거 뭐냐면 누군가가 어떤 사람을 관찰하고 조사하고 보는데 그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추리하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추격자? 또 그 영화를 그 관객 많이 든 영화를 이름을 정확히 나홍진 추격자도 범인을 찾는 내용이 아니죠. 범인을 알려줘 우리한테. 얘가 범인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오는 건 뭐죠? 걔의 행방을 찾느라 쫓아다니는 거는 알고 보면은 그 아저씨 김윤석 아저씨가 걔가 왜 그랬나를 점점 알아가요. 왜 걔는 여자애들만 데리고 가지? 뭐 하지?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내는 것까지가 계속. 그래서 맞박 사촌 조카인가?
맞박을 이렇게 다 집어가지고 오줌 싸는 장면 이런 거 나오잖아요. 누나 집 찾아가가지고. 이 인간이 왜 그러나를 찾는 이유출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그걸 따라서 보기 때문에 보통 주인공이 공개되고 나면 재미가 없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공개돼도 흥미롭게 보는 이유는 왜를 어느 순간 따라가고 있다. 그렇게 되면 이유추리 영화는 범인을 숨길 이유가 없어요. 바로 드러내놓고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세팅을 하셔야 된다. 그러다 보면은 거꾸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면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어떤 면들이 보여서 우리 자신도 이 악 중에 한 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해주는 게 이유 추리 영화입니다. 어려울 것 같아. 시민 케인 이런 것도 이유 추리 영화. 시민 케인 뭐지? 로즈버드. 맞아. 로즈버드. 로즈버드 이러면서 나오는 거 이유 추리 영화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고, 바보의 승리. 바보의 승리는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찬스, 포레스트 검프, 데이브, 아마데우스 이런 애들. 아마데우스도 바보의 승리예요. 뭐냐면 아마데우스는 뭔가 욕심을 가지고 행동한 사람이 아니고 모차르트죠. 모차르트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옆에서 누구냐면은 살리에르가 진짜 미쳐 나가 떨어지는 거야. 완전 자기보다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저 바보스럽게 하는 쟤가 미치광이 같은데 술 먹고 여자들이랑 노는 쟤가 뭘 한다고 하는 시선으로 보는데 걔가 너무나 완성도 높은 음악들을 해내고 인정을 받고 요거를 지켜보는 정규 교육을 받은 누가 있냐면 살리에르가 있는 거야. 정규 교육을 다 받은 음악 교육을 받은 살리에르가 그걸 보면서 저 미치광이처럼 행동하는 게 천재라고 이런 거를 지켜보게 만들죠. 이게 바보의 승리예요. 바보의 승리 조건을 보면 바보가 나와야 돼. 바보는 무지함이 힘이 돼야 돼. 걔한테. 그 어리숙한 태도는 그를 사람들로부터 무시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중에서 내부인 한 명은 바보를 깨뜨려 봐요. 그래서 1번 바보가 존재해야 되고 2번 단체가 있어야 돼요. 바보는 맞지 않는 새로운 장소에 가서 대립해야 돼요. 부조화가 일어나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새로운 곳에 가봐야 된다는 거죠. 3번은 변형. 바보는 새로운 어떤 존재가 돼요. 대부분 우연이나 변장으로 이름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어떤 새로운 존재로 보여야 돼. 포레스트 검프는 뭐가 돼요? 갑자기 이렇게 영웅처럼 되고 막 상도 받으러 가고 막 대통령한테 막 그런 장면들 나오지 않나? 그죠? 걔가 바본데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는 딴 사람처럼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존재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영웅이 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이게 꼭 이런 인위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살리에르 눈의 아마데우스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미치광이 음악가였는데 남들은 걔를 천재라고 나중에는 말하게 되죠. 이제 그런 게 변신이라는 요소라는 거예요. 걔가 아닌 다른 걸로 해석이 되는 것들. 바보의 승리는 약자인 바보 캐릭터를 더 강력하고 힘 있는 상대 악역으로부터 세우는 것인데 바로 그게 뭐냐면 사회 지도층이나 기득권이나 그런 걸 편견 있게 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그거를 우습게 보게 되는 거. 그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이런 바보를 보면서 희망을 얻고 우리가 일상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여기는 사회 구조를 조롱하는 것을 보면서 쾌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약자, 삶에 너무 서툴러서 모든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인간 하나를 놓고 약자가 공격할 사회 제도를 만들어놔야 돼요. 그리고 공범이 있는데 내부자죠. 얘를 다 옆에서 지켜봐야 돼요. 포레스트 검프에서는 누구라고요? 다리 잘리는 중이. 댄중이가 그 내부자예요. 댄중이는 되게 인간적으로 이 세상에 적응된 인간인데 포레스트 검프가 그렇지 않은 방법으로 막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된다? 해야 되나? 나중에 그거 새우 농장 같이 하지 않나요?
그죠? 그거를 내가 영국 가서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바보. 말이 돼? 말이 돼? 영국 가서 피자헛이랑 그거 먹었다니까요. 포레스트 검프 그 새우 요리. 아니 진짜 미국 거잖아요. 그걸 왜 내가 거기서 진짜 피자헛 먹은 거 생각하면 지금도 웃기네. 내가 내 돈 주고 사 먹었는데도 좀 웃긴 것 같아. 여튼 그래서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그랬을 때 이 바보 캐릭터가 나오면 사람들은 아웃사이더의 삶을 볼 기회를 보고는 같은 심정을 느끼면서 바보의 승리를 보면서 우리가 짜릿함을 느낀대요. 관객들이. 그거가 먹혀든 게 극한 직업이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삶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만큼 어리숙한 인물 5명. 걔들이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갑자기 통닭 그거를 터뜨리죠. 그리고 사회, 자기들을 무시하는, 경찰로서 무시하는 그거에 결국에는 자기를 증명해내는 이야기로 가는 거잖아요. 통닭집을 하면서. 왜냐면 자기만의, 가끔 꺼벙하니까 거기서 통닭집을 차렸지. 꺼벙하다고 표현하면 안 되지만, 삶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김 과장인가 최 과장인가 그 친구, 반장, 최 반장인가 김 반장인가 먼저 승진자네. 그런 애가 우리가 삶에서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그 가치관의 결합체죠. 밑에 사람들한테 먼저 씨 뿌려놓고 네가 조사하라고 시켜놓고 나중에 자기가 그거 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유승용 캐릭터는 사실 약간 약간 시작부터 멍청이 캐릭터로 하려고 뭐부터 시작해요?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 창문 밖에 매달려가지고 있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얘가, 그러면 생각해보면 그게 취미라고, 수사에 능통한 경찰들이 할 짓은 아니잖아. 거기 그렇게 매달려가지고. 와, 쟤들은 진짜 우리가 딱 보는 순간, 가망없다. 진짜 가망없다. 이런 느낌을 들게 설정을 해준다는 게 바보의 승리예요. 그래, 막판에 자기들의 장점들이, 숨겨놨던 장점들이 막 발휘가 되면서 이겼다.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것, 사회 구조를 조롱하고 그런 걸 보면서 쾌감을 느끼고 아웃사이더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한다. 그런 것들이 이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집단 이야기. 코미디 쪽에 많죠. 코미디 쪽이 많죠. 그죠? 바보의 승리들은. 아마데우스 같은 거는 좀 다른 느낌이지만 거의는 코미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되게 진지한데 보는 사람은 피식피식 웃음이 나게 되거든. 바보의 승리 영화가 아무리 진지해도 걔는 너무 진지한데 좀 계속 보는 사람들은 웃기게 되니까요. 집단 이야기와 슈퍼히어로 2개 남았으니까 이것까지 하고 쉬면 되겠다. 집단 이야기 볼게요. 집단 이야기는 3가지 또 특징이, 집단 이야기. 1번, 집단이 있어야 돼. 집단. 가족단체, 독특한 비즈니스를 가진 인물들, 그런 집단이 있어야 돼. 군대 이런 거겠지. 독특한 비즈니스라는 거는. 다음, 2번째, 이야기는 선택에 대한 거예요. 순진한 자 대 시스템에 순응한 사람의 대결로 보시면 된다. 다음, 3번째, 마지막으로 희생이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합류하거나 불태우거나 자살하거나 뭔가 어떤 이 3가지 중에 하나의 결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반대하던 그곳에 합류하거나 불태우거나 혹은 자살하거나. 합류한다는 건 녹아 들어간다는 거고, 불태울 거는 상대를 없앤다는 거죠. 자살한다는 것은 녹아들지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해서 자기를 버리는 것. 사회에 있어서 이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게 집단 이야기가 되겠다. 여러분, 집단 이야기라고 부르는 장르는 그룹과 집단, 가족 간의 이야기래요. 그래서 집단을 예찬하는 동시에 개인 정체성 상실의 문제를 만든다. 뻐꾸기 둥지로 날아간 새 같은 정신병자 집단에 대한 영화. 아메리칸 뷰티는 교회에 사는 현대가족,
그 다음에 야전병원 메시는 미군, 대부는 마피아 가족에 대한 건데 그러기 위해서 마피아 가족 중에 항상 같이 안 놀던 애가 한 명 오죠. 알파치노인가요? 걔가 와가지고 가족들끼리 일하는 걸 봤더니 이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조직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너네 전부 다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가는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단 역학이 굉장히 광적으로 작용을 하고 사람에게 판단을 명확하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를 이 장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단을 우리보다 우위에 두는 것들이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나와 너 중에 누가 더 미쳤어?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집단 이야기의 주인공은 예를 들면 군대라면은 병장일까요? 처음에 들어온 1병? 2병? 2병. 2병일까요? 2병이지. 2병이 딱 들어와서 봤더니 뭐야 저 엑스박 병장한테 다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왜 상납하고 난리야 뭐 간식 상납하고 난리야 자유를 지켜야지 막 이렇게 나머지 애들은 다 적응된 상태잖아요. 그 병장한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식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투입된 인물이 주인공이 돼요. 정신병원에 간다고 해도 정신병원에 투입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고 학교에서는 전학 온 애가 그죠? 그런 것들이 이제 주인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상황을 명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다음은 슈퍼히어로. 슈퍼히어로 장르 특징 3가지 또 나갑니다. 1번 특별한 힘이 있어야 돼. 그것이 단지 위대해지거나 좋은 일을 하라는 임무일지라도 이거를 하기 위한 특별한 힘을 가져야 되고 2번째는 강적이 있어야 돼요. 영웅과 동등하거나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이며 영웅이 자수성가한 버전이면 더 좋대요. 그 악당이. 영웅이 이렇게 해서 자수성가해서 잘못 삐뚤어지면 저런 인간이 되지가 악당이 되면 좋다는 거야. 다음 3번. 영웅에게는 저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웅이. 오히려 악당보다는 영웅이 약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 스파이더맨 좋아하는 여자가 약점이 되지. 요런 것들. 그죠? 할아버지나 뭐 무슨 가족에 대한 기억이 약점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게 영웅의 약점이 있어야 돼요. 영웅은 이것을 극복하거나 자신이 특별한 존재라는 대가로 이에 굴복하게 된다. 이 저주에. 그죠? 저주에. 이 저주 하나에는 약한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면 슈퍼히어로는 평범한 사람에게 닥친 문제와 정반대의 장르예요. 특별한 사람이 겪는 문제를 다루는데 보통은 슈퍼히어로 이야기는 초인적인 존재에게 인간적 특성을 부여해놨어요. 슈퍼맨 같은 애들. 겉으로는 생긴 게 사람인데 능력은 특별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초인적인 인간이 특성을 부여하고 그를 동정하길 요구하면서 우리에게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대응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대상이기도 하대요. 그래서 나오는 슈퍼히어로 장르에서 나오는 장면이 자기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지 못하고 그죠? 그렇게 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본인을 숨겨야 되는 것들. 특히 뷰티풀 마인드 같은 것도 슈퍼히어로 그런 것들과 마찬가지 맥락을 해요. 이게 펑치는 이것만 슈퍼히어로가 아니야. 남다른 능력을 가지면 슈퍼히어로로 봐요. 어떤 거냐면 남다른 이 능력이 그냥 타고난 것들 이런 거일 때 슈퍼히어로로 보는데 뷰티풀 마인드 같은 거는 그 천재성을 이해받지 못하기 때문에 겪는 고통들이 막 갈등 이런 게 나오고 중요한 것은 이 주인공을 둘러싼 사람들이 옹졸한 생각들이죠. 그래서 배트맨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배트맨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걔를 막 잘못하면 뉴스에서 막 배트맨이 뭐 했다면서 막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 주인공을 제외한 사람들이 가진 옹졸한 생각들이
나오면서 특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이 보면 내가 오늘 이제 빠져 있으니까 어벤져스는 사실 슈퍼히어로인데 황금 양털에 가깝다는 거야. 이런 주변 사람들이 얘들을 어떻게 보고에 대한 개인적 고뇌가 많이 안 나와요. 거기는. 얘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서 더 큰 괴물 한 명을 쓰러뜨린다에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슈퍼히어로에서 한 단계 발전된 거예요. 하지만 걔들도 개인적인 에피소드로 들어가면, 개인적인 에피소드 영화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벤져스랑 아이언맨은 다른 영화라는 거예요. 아이언맨은 슈퍼히어로야. 어벤져스는 황금 양털이라는 거예요. 아이언맨으로 들어가면 아이언맨은 주변 사람들 결혼하니 애를 낳니 자기 혼자의 고뇌가 나오고 배트맨도 고뇌가 나오고 스파이더맨도 고뇌가 나와요. 어느 누구까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구할지 걔를 구할지 내 능력을 표현해도 될지 안 될지 이런 고뇌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로봇캅2처럼 망하는 경우는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고를 하는 슈퍼히어로가 고민하고 사고하는 장면이 없어지면 그런 슈퍼히어로의 특징이 없어지기 때문에 영화가 잘 안 된다. 망한다. 이 영화는 망하게 된다. 그래서 2탄에서 주로 망하는 거. 2탄에서는 고뇌하지 않고 더 많은 걸 쓰죠. 그죠? 내가 이걸 하면서 슈퍼맨을 해서 내가 가족들하고 있는 시간도 없고 이런 거 고뇌 안 하잖아. 2탄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한다는 거야. 1탄에서 선보인 슈퍼히어로의 능력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더 강력한 무기를 입고 나오는 걸 선택했을 경우 2탄은 망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슈퍼히어로의 장르를 표현하자면 단순히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있는 그 고뇌가 다뤄져야 된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슈퍼히어로와 동질감을 느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어떤 면에 대한 거에 동질감을 느낀대요. 우리들도. 내가 이거를 내가 사실 스파이더맨이어가지고 내가 이거 사람 구하려고 거미줄 쳐서 사람 구하려고 가느라 약속 시간 늦었는데 여자친구가 이해 안 해줘서 딴 남자랑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스파이더맨의 고뇌지만 내가 집에서 전기가 끊겨가지고 전기값 빌려가지고 돈 지불하고 나오느라 늦었는데 바깥에 나왔더니 너 왜 지각했냐고 담임선생님한테 나한테 화를 내 학교 교수님이. 그러면 그거는 일상에서 내가 겪는 고뇌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동질하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나의 어떤 사정을 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했죠? 그게 좋든 나쁘든 내가 가진 어떤 특정한 특별함을 이해받지 못하는 거를 관객들은 항상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동질감을 느끼도록 코드를 넣어줘야지 슈퍼히어로 영화가 잘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능력을 가진 것을 쓰신다면은 그렇게 세팅을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이 어쨌든 드라마이기 때문에 드라마를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된다. 여기서 중요한 걸 얘기해요. 폭풍 속으로와 분노의 질주는 장면과 순서가 너무 똑같은 영화래요. 한 명은 서핑이고 한 명은 자동차래요. 매트릭스와 몬스터 주식회사도 똑같은 구조래요. 똑같은 내용이고 막 똑같은 게 갖고 온대요. 그런데 그런 영화들이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성공적인 스토리텔링 사례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썼는데 계속 감독님이 특별한 걸 넣어야 된대요. 근데 그 영화는 실제 사례 다룬 범죄 영화인데 계속 역카피를 넣겠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조두순 사건인데 조두순 역카피한 애가 있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 그래서 왜 계속 그러시죠? 라니까 너무 조두순 사건을 다룬 영화들과 비슷한 구조기 때문에 우리는 조두순 역카피를 넣으면 특별해지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관객들은 깜짝 놀래죠. 조두순 사건에 왜 역카피를 넣어? 지금 갑자기. 왜냐하면 관객들이 일정 부분 이런 스토리텔링의 구조를 재밌게 본다는 게 검증됐기 때문에 여기서 원치 않는 거를 행동하는 것도 관객들은 원래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럼 뭘 원하게 행동해야 되냐면 이 구조는 가지고 가되 그 구조가 전개되는 방법이 특별해야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이런 걸 할게요. 자, 항상 우리가 국회의원이랑 조직폭력배랑 만나가지고 흥정하는 장면 나오죠. 근데 그거를 스시집에서 찍으면 끝장나는 거야, 그냥. 왜냐면 너무 많이 봤잖아. 맨날 뭐만 하면 스시집에 가. 얘들이. 뭐만 하면 스시집에 가서 문 띵띵띵 땅 하면 스시집에 딱 물면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장소만 바꿔도 그렇게 안 만나고 다른 곳에서 만나면 그렇게 안 만나고 다른 데서 다른 방법으로 소통하면 요걸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국회의원은 넣지만 국회의원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 범죄가 필요로 하는 사람 중에. 왜냐면 국회의원이 자기가 써야 될 돈보다는 월급이 작은 상태고 후원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돈을 받고 대가로 여러 가지 권익을 챙겨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애들이야. 걔들이. 세 번째는 네트워크 형성돼가지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이제 감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 딱 그거기 때문에 그것 중에 하나가 없으면 이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범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돈만 많아도 꼭 의뢰해야 돼? 네가 돈으로 해결해. 이렇게 생각하고. 그죠? 네트워크가 없으면은 뭐 굳이 쟤한테 부탁해야 돼? 이런 말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무슨 힘이 있어서 쟤랑 흥정을 해? 이런 게 나오니까. 그럼 우리가 국회의원을 못 바꾼다면 스시집에서는 만나지 않게끔 만드는 게 이 챕터, 우리가 오늘 공부한 것의 그 유용성이에요. 이 구조는 들어가되 거기가 지금 계속 제가 예를 들듯 국회의원 스시집만 아니면 된다. 그걸 바꾸는 거예요. 국회의원을 바꿔라는 게 아니야. 국회의원이랑 흥정을 해야 되면 흥정을 하는데 그거를 쓰레기 하치장에서 할 건지, 어디 엄마 장례식 때 마주쳐서 할 건지, 이런 데서 달라지는 거죠. 방법이 달라지는 거지. 그 구조 자체를 바꾸시려고 하시면 좀 오히려 완성도가 떨어져 보일 수 있다. 완전히 기발하면 돼요. 응. 만약에 클리셰를 깬다고 했을 때 개연성을 찾는 방법 혹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클리셰를 깨고 개연성을 찾기가 정말 힘들기 때문에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다음에 장나누기를 배울 텐데 중요한 장에 있는 들어가는 그 앞에 첫 줄이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클리셰적이지 않은 방법을 먼저 세팅하고 나머지를 맞추는 방법을 해보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 해요. 다음 시간까지 해야지 나올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꺾인 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꺾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감정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반전이 있거나 그거는 지켜지되 근데 거기 들어가는 방법들이 클리셰적이지 않은 방법들을 먼저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안 봤던 것들을 세팅을 하고 나머지들이 논리적으로 그거를 뒷받침되도록 나머지들을 세계관을 같이 맞춰서 넣으셔야 돼요. 아니면 잘못하면은 갑자기 역카피 한다고. 뭐라고? 범인이 조수순이 아니라 조수순 역카피 한 애였다고? 막 이렇게 되면 되게 이상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좀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이 클리셰적인 부분에 대한 논의를 다른 이제 같이 일하는 다른 애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보지만 잘된 영화들은 사실 클리셰를 벗어나진 않거든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요새 비판하는 그 유튜브들 있잖아요. 처음에 나 재밌어서 봤는데 보다 보면 나중에는 여기서 또 이렇게 됐어요. 한국 영화 특징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한국 영화의 특징이 아니라 모든 상업 영화의 특징이에요. 어떤 순간에 사람이 죽거나 사라지고 그 후에 정신을 찾아서 쫓아가고 이거는 아니 누구도 그래. 미션 임파서블도 그런 식으로 진행해. 그죠? 기본적으로 정해진 구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미션 임파서블이 특별하게 보이는 건 싸우는 방법이나 그 무기나 그 싸우는 대상이 클리셰가 아닌 거예요. 보던 애들이 아닌 거야. 매번 다른 애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가면 싹 벗고 이런 거는 미션 임파서블에서 특별히 했던 것들이잖아. 1편에서 보면. 땅땅 마지막에 보니까 내 얼굴 그거 찐득이 가면 딱
벗으면은 자기가 나오고 이런 거는 그때 당시에는 되게 특이한 도전이거든요. 그런 방법들을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일단은 저는 지금까지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 있어요. 왜냐면 그게 오히려 특별한 걸 쓰는 것보다 퀄리티 좋은 괜찮은 것을 빨리 뽑아내는 방법인 것 같고, 그거를 능숙하게 하다 보면 이제 그때서는 새로운 게 보이겠죠. 그때 하셔도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 클리셰를 벗어나려고 딴 걸 하다 보면 이상하게 이야기가 방대해져요. 왜냐면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 더 넣어줘야 되거든요, 사실. 사실은 어. 클리셰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를 많이 어. 영화 역사에서 많이 썼던 방법이니까 클리셰인 거지. 응, 맞아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클리셰조차도 쓰려고 하는. 맞아요. 클리셰를 알고 나면 쓰기가 좀 편해져요. 이렇게 얘기해. 왜냐면 클리셰만 넣으면 되잖아. 클리셰 정이 힘들면은 레퍼런스 대가들한테 10개쯤 추천 받아서 섞으면 되지. 막말로 심하게 얘기를 하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섞으면 되는데, 외국 영화들 막 이렇게 해서 섞으면 되는데, 뭐 어쨌든 클리셰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클리셰를 기본적인 그런 정해진 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따라주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평타 이상의 그 평가를 받아요. 너무 이상해. 이게 뭐야? 이런 건 안 나와. 잘 읽히는데, 잘 넘어가는데, 뭐 깔끔한데, 뭐 이렇게 나오지. 깔끔한데 기시감이 있다, 뭐 이런 말 많이 해요. 그거는 흠잡을 게 딱히 보이지 않을 때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이런 에피소드도 조금 바꿔주고 말 몇 마디 바꿔도 되게 특별해 보이니까 그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분만 쉬었다가 여러분 걸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단 문화기술 선택. 네.